안녕하세요. 당신이 모르는 감독의 마음, 단감마입니다. 영국의 극작가 피터 셰이퍼의 작품 아마데우스를 영화한 밀러시 포먼 감독의 아마데우스는 1984년 개봉 당시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관객은 뻔뻔한 천재이자 음악계의 반항아로 표현된 모차르트에게 매료됐죠. What did you think of it yourself? I thought it was marvelous. Of course. The best opera yet written. 유명한 영화평론가 로저 이버트는 모차르트의 핑크빛이 섞인 가발이 펑크를 연상시킨다고 말했습니다. 학계는 실존 인물들에 대한 영화의 자유로운 해석을 못마땅해 했지만 동시에 영화가 불러온 모차르트에 대한 인기에 놀라워했습니다. 음악학자 로버트 마셜은 모차르트가 이 영화로 인해 차이콥스키나 베토벤을 제치고 가장 인기 있고 가장 잘 알려지고 가장 많이 팔리는 클래식 작곡가가 되었다고 단언할 정도였습니다. 당시 미국 대학들에서는 음악과 관련된 다양한 강의 수강 신청이 전례 없이 급증했다고 하죠. 아마데우스는 이듬해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감독상, 나무주연상, 촬영상, 음향상, 의상상 등 총 11개 부문의 후보로 이름을 올렸고 작품상을 비롯한 8개 부문에서 아카데미 트로피를 거머쥐었습니다. 개봉한 지 수십 년이 지났지만 아마데우스는 아직까지도 수많은 영화 팬들에게 최고의 영화 중 하나로 기억되고 있죠. 배우들의 열연, 화려한 의상, 스토리와 완벽하게 조화를 이룬 모차르트의 작품 등 아마데우스 속 수많은 요소들은 다양한 매체를 통해 끊임없이 회자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요소들에 비해 자주 언급되지 않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후보에는 올랐으나 아카데미상을 수상하지 못했던 촬영 부문이었습니다. 이번 편에서는 아마데우스가 걸작으로 거듭날 수 있게 한 촬영 기법들을 살펴보면서 촬영이 어떻게 관객을 들었다 놓았다 하며 영화에 끝까지 집중하게 만드는지 분석해보려고 합니다. 이 영상은 아마데우스의 감독판을 다루며 영화의 스포일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밀러시 포먼 감독은 아마데우스에서 어느 특정한 구도, 피사체, 자세를 반복적으로 등장시킵니다. 반복적인 연출은 두 가지 역할을 합니다. 어느 한 요소를 반복하면서 이 요소가 갖는 의미를 영화에서 강조할 뿐만 아니라 그 요소를 각기 다른 장면에서 사용해서 관객이 그 장면들을 비교하게 만드는 것이죠. 예를 들어 아마데우스 중 살리에리는 눈을 가리고 친구들과 술래잡기를 하던 시절을 회상하지만 같은 시기에 모차르트는 눈을 가리고 교황 앞에서 하프시코드를 연주하고 있죠. 이 샷은 모차르트가 황제 앞에서 빈에서의 첫 오페라인 후궁으로부터의 도피를 선보이는 장면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아마데우스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는 구도죠. 카메라는 모차르트를 프레임 중앙에 담아서 올려다봅니다. 모차르트를 중앙에 배치함으로써 그의 중요성을 극적으로 강조하고 하이 앵글 샷으로 관객이 모차르트를 우러러보게 하죠. 이 구도는 자신의 재능을 자신있게 선보이는 모차르트의 당당한 모습을 강조합니다. 이 구도는 영화가 진행되면서 다양한 맥락에서 재사용됩니다. 모차르트가 작곡한 다양한 오페라들은 살리에리의 회방으로 얼마 공연되지도 못한 채 막을 내리게 됩니다. 모차르트의 삶에서 서로 다른 시간대에 벌어지는 오페라 장면들 속 모차르트는 똑같은 구도로 촬영됐죠. 그래서 관객은 모차르트 뒤에서 점점 어두워지는 객석과 비어가는 좌석을 보고 정신적으로 피폐해지는 모차르트를 볼 수 있습니다. 이 구도는 예상치 못한 등장인물에 사용되기도 합니다. 살리에르는 피가로의 결혼이 얼마 공연되지 못해서 의아해하는 모차르트에게 자신의 새 오페라를 보러 오라고 초대합니다. 살리에리가 자신의 새 오페라를 선보이고 황제와 관객의 열광적인 반응을 얻는 이 장면은 모차르트가 황제 앞에서 후궁으로부터의 도피를 선보였던 그날과 비슷한 요소가 많죠. 여기서 살리에르는 모차르트와 똑같은 구도로 촬영됐습니다. 살리에리 앞에는 후궁으로부터의 도피의 스타였던 소프라노 가수가 있죠. 모차르트가 그날 누렸던 희열과 칭송을 똑같이 거머쥐고 싶어하는 살리에리의 심정이 보이는 반복적인 연출입니다. 공교롭게도 모차르트는 이 장면에서 자신이 큰 성공을 거두었던 그날과 비슷한 색상의 옷을 입고 있고 그때와 같은 가발을 쓰고 있습니다. 관객은 전에 보았던 모차르트의 모습을 떠올리면서 뒤바뀌어버린 두 작곡가의 상황을 비교하게 됩니다. 하지만 영화는 가혹하게도 살리에리가 모차르트를 따라잡을 수 없다는 것을 다시금 강조합니다. 황제의 열광적인 반응에도 불구하고 아마데우스의 대본에서는 살리에리 오페라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Utterly conventional and totally uninvented, 즉 완전히 틀에 박히고 창의성이 전혀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지문이 나타내고 있는 음악의 진부함은 시각적으로 어떻게 표현됐을까요?
살리에리의 오페라 장면에서 카메라 구도와 움직임은 후궁으로부터의 도피가 공연된 장면과 큰 차이를 보입니다. 모차르트의 오페라 장면에서는 카메라가 다양한 시점에서 무대에 접근합니다. 모차르트의 지휘에 따르고 있는 성악가들을 자세하게 보여주죠. 이에 비해 살리에리 오페라 장면에서는 카메라가 매우 평면적으로 접근합니다. 영화는 살리에리의 정면샷과 무대를 전체적으로 보여주는 정면 와이드샷을 주로 번갈아 보여주고 있죠. 살리에리의 오페라를 보여주는 거의 모든 샷이 정면에서 찍혔습니다. 흥미로울 수 있는 촬영 각도를 최소화함으로써 살리에리의 음악은 틀에 박히고 진부하다는 것을 보여준 셈이죠. 아마데우스의 촬영은 변해가는 피사체를 똑같은 구도로 반복적으로 보여주기도 하지만 똑같은 피사체를 변해가는 구도로 반복적으로 보여주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살리에리와 신의 관계를 상징하는 십자가상이 있죠. 이 장면에서 살리에리는 황제를 아련하게 될 모차르트를 위한 행진곡을 작곡하며 앞에 놓여있는 십자가상을 향해 감사를 표합니다. Grazie, signore. 살리에리의 눈높이에서 촬영돼서 그가 마치 친근한 사람을 마주하고 있는 듯하죠. 살리에리가 보고 있는 십자가상은 콘솔 위에 세워져 있어서 벽에 그림자를 들이우지 않고 있습니다. 십자가상 옆에는 새 양초가 놓여 있죠. 안정되어 있고 만족해하는 살리에리의 심리를 표현한 듯합니다. 하지만 살리에리의 기쁨은 얼마 가지 못합니다. 모차르트는 살리에리의 행진곡을 바로 암기했을 뿐만 아니라 즉흥적으로 더욱 수려하고 흥미진진한 변주곡을 만들어내면서 살리에리에게 모욕감을 안겨주죠. 집에 돌아온 살리에리는 분노에 차 있습니다. Grazie, signore. 여기서 살리에리는 아까와 다른 십자가상을 보고 있는데요. 벽에 걸린 십자가상이라 살리에리는 눈을 높이 치켜뜨고 올려다봐야 하죠. 카메라는 살리에리가 자신이 믿었던 신으로부터 멀어지고 있으며 작아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듯합니다. 십자가상은 이제 벽에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습니다. 얼마 후 자신이 남몰래 흠모하던 소프라노 가수와 모차르트 사이의 관계를 알게 된 살리에리는 절망하며 신에게 모차르트를 잘츠부르크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간청합니다. 여기서 십자가상의 그림자는 더욱 커져 있을 뿐만 아니라 크게 왜곡되어 있습니다. 살리에리 옆에는 새 양초 대신 이미 촌동이 많이 흘러내린 양초가 세워져 있죠. 신에 대한 의심이 커지는 살리에리의 어두운 심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모차르트 아내 콘스탄츠는 살리에리에게 찾아와 남편이 황제의 조카를 위한 음악 교사가 될 수 있게 영향력을 행사해달라고 부탁합니다. 살리에리는 그 대가로 콘스탄츠에게 부적절한 요구를 하죠. 밤이 되자 살리에리는 절박한 심정으로 기도합니다. 신에게 자신을 조금이라도 사랑한다면 진정한 음악으로 자신을 채워달라고, 그래서 모차르트에게 그 은총을 보여줄 수 있게 해달라고 하죠. 이때 살리에리는 벽에 걸린 십자가상 대신 행진곡을 쓸 때 보았던 콘솔 위의 십자가상 앞에 있습니다. 증오나 불신으로 가득 차 있을 때는 벽에 걸린 십자가상을, 음악에 대한 신의 은총을 바랄 때는 콘솔 위에 놓인 십자가상을 향하고 있죠. 다시 벽에 걸린 십자가상이 카메라에 비춰집니다. 십자가상의 그림자는 더욱 커져 있습니다. 평정심을 잃은 살리에르는 신에게 오만하고 음탕한 자에게 재능을 내리고 자신은 그 자의 재능을 지켜보고 있을 수밖에 없게 했다며 분노합니다. 살리에르는 신과 신이 재능을 내린 창조물에 대한 복수를 다짐하며 벽에 걸려있던 십자가상을 떼어서 불 속에 던집니다. 영화가 진행되면서 십자가상의 주변은 전체적으로 빛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때부터 모차르트를 파멸시키려는 살리에르의 계략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돈조반니 속 코멘다토레의 이미지가 모차르트 눈앞에 죽음의 상징으로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아마데우스 분석 첫 번째 편을 마칩니다. 두 번째 편을 기대해주세요. 영화 속 시각적인 요소의 의미에 대한 이야기를 더 보고 싶으시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이상 당신이 모르는 감독의 마음, 단감마였습니다.